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아, 그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뭐,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은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박성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와 아내는 손주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모든 조부모가 그러겠지만 어릴 때 잠시 맡아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다른 이들보다 애틋한 마음이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주들에게서 받게 된 상처는 그만큼 컸죠. 아이들이 조부모인 박 씨 부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조금 서운하지만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라면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싫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좋다는 손주들. 어릴 때 키워준 정이 손주들에게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기억도 잘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된 데는 아들 며느리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애들을 떠넘기고 일속만 챙기려 하는 아들 부부에게 이제는 질려버렸습니다. 주기만 했던 사랑이었는데 박 씨 부부는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식 손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박 씨도 더 이상은 목을 맬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40 초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아들네 신혼집은 박 씨 부부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신혼생활 시작하기 좋을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집 구하고 있는데 장모님 댁 근처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은 혹시나 박 씨 부부가 서운할까봐 미리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으니 박 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박 시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애기 생기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맞벌이 하니까요. 그럼 그쪽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이고, 안 사두니? 네. 의정이가 부탁드렸나 봐요. 그럼 감사하지. 사는 곳은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가 살 집인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안사돈이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째는 어찌 키웠지만 연년생을 낳으니 며느리는 직장에도 못 돌아가고 힘들게 애 둘을 키웠습니다. 장원아, 준호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봐줄게.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척 힘들어한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긴 해도 둘째가 아직 어렸으니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 하고 박 씨가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었죠.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사랑이 대단했으니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음 날 다시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이가 괜찮대요. 희은이도 곧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요. 그때 되면 좀 괜찮겠죠. 혼자서 키울 만하다기에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다니다가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며 박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의정이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대요. 공부? 무슨 공부? 웬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요. 그거는 부동산 차리는 거 아니야? 네. 직장 이렇게 다녀서는 돈도 안 될 것 같고 힘도 드니까요. 부동산 차리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 부동산도 많이들 문 닫는다고 그러던데. 열심히 하면 되죠.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공부를 한다는데 박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그 공부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지.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잖냐. 근데 1년 안에 합격하려고요. 그래서 애들을 좀 어머니 아버지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맡아달라고? 네. 1년 정도만 아버지 댁에서 데리고 계셔주세요. 주말에는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되지 않아?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맞벌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셋이면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반은 야근이라 골치가 아프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들네도 그러고 싶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지. 근데 잘 생각해야지. 애 둘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린이집 보냈다가 오후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내 애들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건데 괜찮겠어? 당신도 있는데 뭘. 팔꿈치 아프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돌보면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안사돈도 몸이 안 좋다며. 그니까 계속 병원에 다니는 모양인데. 얼른 전화해서 알겠다고 그래. 어린이집은 요 앞에 있는 데로 보내면 되잖아. 아내는 어쩐지 들뜬 듯 보였습니다. 박 씨도 걱정은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손주들을 언제 또 이렇게 옆에 끼고 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멀리 살진 않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자주 볼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래. 그러면 힘들어도 1년만 맡아주자. 그래서 박 씨도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1년간 손주들을 키워줬습니다. 60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상상보다도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두 어른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아팠죠. 아니, 왜 또 감기에 걸리는데요? 어린이집 친구한테서 옮은 모양이야. 주말엔 멀쩡했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춥기는 엄청 신경 써. 그럴 때마다 박 씨 부부는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부모인 아들네 마음에 찰 수는 없는 모양이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 며느리도 가끔은 박 씨 부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씻길 테니까. 꼼꼼하게 씻겨야 해. 아나는 뭐 안 씻겨봤나? 팔꿈치 아프다면서 그렇게 애를 바치고 있으면 더 아프지. 내일은 병원 꼭 가보고. 말을 안 들어 아무튼간.
아이고 시원해? 거품 자기가 하겠대잖아. 아이 예뻐. 또 말을 안 듣고 있네. 아 얼른 씻겨. 애 추워. 그래도 박씨 부부는 손주들이 예쁘고 애틋했습니다. 남의 자식이었으면 일주일도 못 버텼겠지만 내 손주니까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음에 시험에서 떨어졌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과 떨어져 있던 보람이 없었지만 이미 떨어진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여태 한 게 아까우니 다시 도전해도 안 될 것 같냐는 박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고 손주들이 박씨의 집에서 짐을 다 가지고 떠나던 날 아내는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아, 다시는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래도 내 새끼들 옆에 끼고 자는 게 이제 끝이잖아. 명절에 오면 끼고 자. 당신은 섭섭하지도 않아? 박씨도 아내 못지않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덜 고생하며 살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팔꿈치도 문제였지만 박씨도 60대 중반이 넘어가니 내 한몸 챙기기에도 고단했습니다. 아마 1년 더 키워달라고 했다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지난 1년간 손주들과 유대감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크면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오면 둘째는 아내에게서 안 떨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렇게 울 정도로 서운해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몇 년 지나 아이들도 크니 정말로 언제 같이 살았냐는 듯이 홀랑 잊어버렸습니다. 박씨 부부가 손주들을 만나면 그때의 일을 얘기해주곤 했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몇 년 전에 도시 외곽으로 박씨 부부가 이사를 하며 만남이 뜸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은퇴한 마당에 노후에 집에 드는 비용을 줄이자 싶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네와는 1시간가량 떨어지게 되었고 아파트 평수도 둘이 살기 적당히 아담해졌습니다. 집에는 무척 만족스럽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어.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들 컸네. 볼 때마다 쑥쑥 커. 금방 학교 갈 때 됐는데요, 뭘. 명절에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개월 사이에도 훌쩍 컸습니다. 박씨의 다리에 매달려 놓던 그때의 애기들이 아니었죠. 여기 준호랑 희윤이 선물. 명절이라고 마트에 가서 가장 큰 선물을 한참 전에 사두어 방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싫은데. 뭐? 준호 너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는데. 어머님, 이제 준호 그거 안 갖고 놀아서 다 중고로 팔았어요. 정말? 큰 손주의 입이 뚱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몰랐네. 준호 좋아하는 걸로 다른 거 사줄게. 그래. 일단 앉아서 밥 먹어. 너희들 온다고 종일 요리했어.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거 받고 나중에 준호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운동화 같은 거 사줘. 희윤이도 서운하니까 같이 사주고. 어머,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어서 받아. 박씨 부부는 이렇게 가끔 보면 너무 기뻤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한달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계속 거기 살았어도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잘 못 만날 텐데. 무슨 안사도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던데 뭐. 아내의 말에 과장은 있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사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와 왕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산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사돈내외와는 교류가 잦았고 그러니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박씨 부부는 딱 그만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은아, 유치원 다녀왔어? 응. 집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 집. 우리 할머니? 응. 아, 외할머니 댁에 갔구나. 그래, 알았어. 나중에 집에 가면 전화해. 알겠지? 응. 손녀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돈네에 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만 해봐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같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편히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면 꼭 아이들이 사돈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지칭했습니다. 박씨 부부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농담 섞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고.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못내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어? 당연히 매일 붙어 있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겠지. 애들한테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마음이 좀 그렇네. 옛날 일을 애들이 기억하나. 옛날은 무슨? 몇 년 되지도 않았구만. 구시렁거리는 아내를 달랬지만 사실 박 씨도 마냥 유쾌한 기분일 수는 없었습니다. 키워줬던 정이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 처가 식구들이랑 동해로 여행 갈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는 거라 준호 엄마도 가고 싶어 하네요. 사돈네와 여행에 가기 위해 명절에는 오지 못한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없는 만남이 미뤄져 마음은 헛헛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들네가 오지 않고 명절에 둘이 있으니 조용하니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준호 여행 갔다 왔겠다. 애들한테 전화 좀 해봐. 잠깐만.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아내가 손주들이 궁금하다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절 내내 아무도 연락이 없어 조금은 허전하던 참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집에 돌아가 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니? 명절 잘 보냈어? 손자 휴대폰에 전화를 거니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손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게임 중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준호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전화하면 안 돼. 안녕. 여보세요. 준호야?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끊었어? 옆에서 아내가 왜 그리 빨리 끊었냐면서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게임 중이라고 전화하지 말라네. 뭐? 박 씨도 아내도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또 전화하지 말라는 손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늘 전화를 하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은 그런 전화를 무척 귀찮아했습니다.
나중에는 박씨 부부도 확연히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생일이 되었을 때 아들네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축하를 받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니 서운했던 감정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너 그럼 우리 할머니 이름 뭔지 알아? 알지? 박씨 부부는 밥 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있던 손주들을 들여다보다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박씨의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뭔데? 김현수. 역시나 안사돈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강범수.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7살인 손녀딸이 참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씨의 아내도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그러자 손자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래? 박씨는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자 손녀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은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박씨도 아내를 따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돌처럼 굳어 서 있자 손주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금방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신나게 거실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 같았습니다. 뭘 알고 한 소리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한 소리겠지. 아니, 준호 엄마가 그랬대잖아. 아, 애들 말이잖아. 설마 그랬겠어? 맘에 담아두지 마. 그러자 아내가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잠시 뒤에 아내 못 보게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박씨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애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는 싫다잖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은 알면서 우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그거는 모르겠네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장난친 것 같으니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한참 뒤에 베란다에서 아들 며느리가 둘이 쑥덕거리는 걸 들으니 손주들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이 외할머니만 좋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외할머니라고 하지 마. 요즘 시대에. 그리고 애들도 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건 맞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집에 오기 귀찮고 짜증난다며.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아, 됐다. 아무튼 애들 이상한 말 못하게 입단속 잘 시켜. 알았어. 아들은 그저 골치가 아픈 듯 보였습니다.
박 씨의 인매가 무섭게 굳었습니다. 역시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사람이 싫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여기니 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것일 테죠. 그래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래. 여보. 무슨 일인지 애들 말은 들어봐야지. 상황을 모르는 아내도 박 씨를 말렸지만 더는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내에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읊었지만 직접 듣지 않은 아내는 착잡해할 뿐 박 씨의 처사가 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쫓아내.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아오해? 당신은 벨도 없어? 벨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대화는 해봤어야 한다는 거지. 준호도 놀란 것 같던데.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짜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리자 잘 쫓아냈다 싶었습니다. 당신도 연락하지 말어. 그런 놈이 무슨 자식이야? 박 씨는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쫓겨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던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건 전화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왔다며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나가던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휴대폰을 뺏었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칠순이 다가오자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에게가 아닌 아내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게 무척 효과적이었습니다. 장원이가 그때 일은 미안하대. 그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 이번에 내 칠순 때 같이 여행 가자고 그러네. 아, 무슨 여행이야? 그래도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야지. 자식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애들도 보고 싶고. 애들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싫대잖아. 아이고, 애들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아마 다 잊었을걸? 그리고 내 칠순인데 나는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팔순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야. 몸이 따라줘야지. 가서 애들이랑 화해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럽시다. 아내가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박 씨도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기간 동안 박 씨라고 마냥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아내의 말처럼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아내의 칠순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간 여행에 손주들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니 박 씨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2박 3일 여행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호텔을 이렇게 예약했어? 네. 어머니, 아버지도 애들이랑 같은 방 쓰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럼 좋지. 이렇게 자. 아들 부부는 따로 방을 예약했고 박 씨 부부와 아이들이 한 반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죠. 아내는 종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고 호텔에 와서도 손수 머리 감기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쫓아다녀?
다 커도 내 새끼지. 미소 짓는 아내를 보며 박 씨도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 때가 되었을 때 아내가 큰 손주한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니까 좋아? 하지만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손녀딸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기 싫었는데 재미있었어. 뭐? 왜 싫었어? 야, 그러자 손자가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다고 그러니까 나도 싫지. 너 엄마한테 이른다. 내가 뭘? 근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자 손자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말하지 말래? 그러자 손녀딸이 오빠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면서 말이죠. 너 다 잃을 거야. 아, 왜? 아들이 지난번에 입단속을 하라더니 손녀딸의 입단속까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은 재밌냐면서 즐겁게 통화를 하는데 손자도 손녀도 방금 있었던 일을 잊고 안사돈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같은 공간에 박씨 부부가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이 30분가량 통화를 이어가는 동안 박씨 부부만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녀딸이 말하는 애기는 다 뭐고 말이죠. 시간이 늦어 아이들을 재우고 박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날이 밝고 하자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에 마주치자마자 손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희은이가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동생 얘기했어. 뭐? 아, 어머님 그게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뱃속에 늦둥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보고 출산 후에 몇 달만 자신들의 집에 와서 애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애 낳고 몇 달 쉬지 못하고 복직을 해야 한다며 말이죠. 손녀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웃으며 부탁을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오기 싫다뇨.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고 싶었죠. 좋은 소식도 전하고요. 엄마, 희은이가 다 말했어. 엄마 아빠가 엄청 여행 오기 싫다고 했던 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자의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얘졌죠. 박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과는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셋째. 참 얘들 봐준 공도 없었는데 셋째까지 맡겨? 여행 한번 같이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그 집에 가서 애 보는 건 괜찮아. 너희 애는 알아서 키워라. 애미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애들도 봐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냐. 명절에 일 한번 시킨 적 없고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덜 억울하지. 그리고 장원이 너도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박 씨가 아내를 데리고 먼저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또 오해라면서 싹싹 빌었는데 기회는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걸 모두 날려먹은 것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안 보고 싶어요?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야 내 손주지. 손주들도 싫다는데 우리라고 예쁘겠냐. 생각도 안 난다. 특히나 뱃속에 있는 애는 더하고. 그럼 안 보고 사시겠다고요. 그래. 왜 못하냐? 이만 끊어라. 그리고 그 뒤론 아들의 전화든 며느리의 전화든 손주들의 전화든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손주들 생각 그만하고 살아. 나도 안 해. 아내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절에도 우리끼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장원이 재산 남겨줄 생각 말고 우리 위해서 다 쓰고 간다 생각해. 그 말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좀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진심이었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애미야, 이만 일어나라. 다 와간다. 내릴 채비해. 트렁크에 있는 짐 혼자 못 들잖아. 준서 챙겨. 우리가 들어다 줄 테니까. 네, 아이고, 돌아갈 길이 막막하네. 그래도 내려갈 땐 길이 덜 막히겠지.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들리지 않게 남편과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며느리가 배를 누르자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빼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 왔네? 안사돈은 제일 먼저 손주에게 인사를 하더니 차씨 부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니 저희가 데려다 줘야죠. 네. 그러면 이만 가보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차은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차 씨의 며느리는 차 씨 부부가 바라던 며느리상과는 사뭇거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라 며느리도 유일했는데 명절 같은 때 가끔 만날 때면 차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객이라도 좀 거들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텐데 며느리는 한 번을 그러는 법이 없이 들어누워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없이 홀로 친정에 가야 하는 상황에 며느리 힘들까봐 사돈네까지 5시간이 걸려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힘들게 운전한 차씨 부부에게 차 한 잔 마시고 가란 소리를 하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사돈마저도 현관문을 열어 빼꼼히 내다보기만 했지 손주만 안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본적인 인지상정도 없는 가족인 듯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그간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았죠.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는 차씨도 더 이상은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 당한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차씨 부부가 눈치를 보내며 지냈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래서 이젠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씨는 딸이 둘 있었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들과 나이 터울이 조금 있어서 누나들이 막내 아들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온 가족이 아들을 예뻐했습니다. 누나 둘은 진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었고 마지막 차례인 아들이 결혼할 때는 다들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는 것에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생기는 것이니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언니랑 나랑 돈 모아서 올케한테 선물 주려고. 무슨 선물?
그냥 결혼 선물. 가방 사주기로 했어.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는 차 씨의 딸들이 며느리에게 따로 명품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축의금과는 별개로 말이죠. 모두 다 다른 지역에 살아서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첫 명절에 우리 며느리가 조금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딸들이 명절에 차 씨의 집에 올 때와는 무척 달랐습니다. 딸 둘 모두 시집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느라 친정에 오면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씨는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딸들과 며느리의 나이 차이가 10살가량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젊은 사람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차 씨가 다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길 많이 안 막혔어? 올만했어요. 오느라 고생했네. 배고프지? 결혼 후 첫 명절. 아들 내외가 연휴 첫날 차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길이 막혔는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식하고 계셨어요? 저는 다 붙였고 내일 손 덜 가게 미리 하고 있었지. 거의 했어. 너희 저녁 먹어야지. 네. 배고프네요. 다음날 차례 음식을 하던 중에 아들이 배고프다길래 저녁밥을 조금 일찍 차리기 위해서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너 쓰던 방에다가 침 놔. 정리해놨어. 작은 방으로 들어간 아들 내외. 5분 뒤 아들만 나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뭐 좀 거들까요? 거실에 밥상 좀 펴라. 여기서는 못 먹겠다. 식재료들이 쌓여 있어서 거실에서 먹는 게 나을 듯 보였습니다. 유정이는? 방에 누워 있어요. 짐을 두러 들어가서 누워 있다는 며느리. 차 씨는 오래 차 타고 오느라 고생했나 보다 생각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은 방을 지났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집에 와도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해. 남편이 아들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고 저녁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운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더 먹게? 아니요. 저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 씨 부부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로를 바라보자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유정이네 집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차 씨 가족은 어지간하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식사가 끝났다고 먼저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차 씨 부부가 식사가 덜 끝났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 집은 원래 그렇다길래 그것으로 나무라는 것도 이상할 듯해서 계속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하던 거 마저 해야겠다. 식사를 마친 뒤에 다 같이 상을 정리했습니다. 딸각딸각 그릇 부딪히는 소리, 상 옮기는 소리, 설거지하기 위해 물을 켜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쓸 차례 음식 준비를 1시간가량 마저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거들었지만 며느리는 콧배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방문이 닫혀 있어 안은 볼 수 없었지만 아마 휴대폰을 보거나 잠에 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며느리도 불러서 얼른 끝내자고 했지만 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명절이기도 했고 내 딸들도 시집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니 내 며느리는 좀 쉬게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명절도 또 그 다음 명절도
처음 한두 번은 적응이 안 되니 방에 혼자 있는 게 편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 네. 먼저 일어날게요. 먹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두고 몸만 쏙 일어나 가버리는 며느리를 보니 차씨도 미간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남이라도 해주는 밥을 먹었으면 적어도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치워야 할 텐데 말이죠. 며느리는 식사 후에 먹는 과일 하나도 제 손으로 깎는 법이 없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같이 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차씨의 며느리는 조금 심한 듯 했습니다. 차마 며느리 흉은 못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런 며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옛날과는 다르게 시집살이 시키는 집은 많이 없었지만 아무리 젊은 며느리라도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집도 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차씨처럼 말 못하고 속 끓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적어도 차씨의 아들이 하는 만큼은 좀 옆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 시킬 생각 말고 내 자식인 아들만 시키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 얄밉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 마음인가 싶어서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어쩜 그런 걸 닮아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였다는 걸 며느리가 출산을 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오지? 네. 가죠. 엄마 허리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움직일만 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는 차례상 아주 간단히 차리기로 했어. 손주가 아주 어릴 때는 명절에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7개월이 됐을 때 차씨의 집에 모처럼 아들네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침대와 일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잠깐만. 애기 기저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명훈이 아직 안 왔어? 그러게. 왜 안 와? 마트에 뭐 좀 사오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는 남편이 받고 차씨가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허리 때문에 무거운 솥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애기는 엄마한테 보고 있으라고 해. 차씨의 말에 남편이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니? 잠깐 준서 좀 보고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세상 걱정 없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잠깐만 아이를 보더니 남편이 솥단지를 옮겨주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는 시아버지 품에 넘겨주고 말이죠. 허리도 아픈데 도와주지는 않고 차씨를 도와줘야 할 남편마저 아이를 돌보게 하니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와도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듯 했습니다. 그만큼 차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도 해보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고쳐볼 생각이 없는 듯 보였죠. 도리어 며느리의 편을 들며 기분 상한 티를 내길래 그 뒤로는 며느리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씨의 마음과는 반대로 며느리는 점점 시집이 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원래는 명절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사돈네로 가던 며느리는 차씨의 딸들이 올 때까지도 가질 않았습니다. 너희 어서 가봐야지. 아침 밥상을 치우며 차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배가 부른지 소파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려고요. 언제?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며.
그래서 늘상 차례상이나 아침밥상도 같이 치우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떴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점심 먹고 갈 거예요. 왜? 기다리실 텐데. 그러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힘드니까 점심 먹고 천천히 오라고 해서요. 아, 그러니. 네. 저희 가면 사위 대접한다고 종일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안사돈이 힘들까봐 늦게 가겠다는 말에 차시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차시도 며느리에게 참 서운한 게 많았고 힘들어도 섭섭하다는 말 들을까봐 잔소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씨가 몇 달 동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던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의 엄마가 힘들까봐 여기에 있다가 차려주는 밥 한 끼 더 편히 먹고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는 아들 며느리가 더 있다 가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차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무는 만큼 그 고생은 차씨의 몫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보았자 차씨만 악역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차 막히니까 어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아들도 눈치가 참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 허리 아픈 건 생각도 않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정말로 오후 1시쯤 돼서 차씨의 딸들이 올 때까지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면 상 치우는 것 좀 도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걸 거두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아이를 보느라 제대로 돕지도 못했죠. 어? 명훈이 너흰 왜 안 가고 있어? 둘째 딸이 먼저 도착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니 딸은 화를 냈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엄마도 힘들지. 너네는 밥도 안 하면서 뭘 점심까지 먹고 간대. 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있자 큰딸도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빨리 점심을 먹자고 차씨를 재촉했죠. 밥을 먹어야 빨리 가지. 그러자 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차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요. 그리고 작은 방문을 열고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옳게? 점심 먹고 간다며. 같이 차리게 이리 좀 나와봐. 네? 같이요? 그럼. 엄마 허리 아파서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딸도 며느리가 차씨를 돕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자리에서 차씨 못지않게 딸도 며느리라는 사람을 겪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 차씨처럼 딸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할까봐 조심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행태에 얄미워서 일부러 부른 듯 했습니다. 내가 도울게. 넌 애기나 봐. 아빠는 뭐 허리 안 아픈 줄 알아? 딸의 부름에 부엌으로 나온 며느리는 부엌에 서서 입만 뚱하니 내밀고 있었습니다. 밥 차린다고 분주히 움직이는 딸들 옆에서 정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옳게? 가만히 서서 뭐해? 냉장고에서 김치라도 꺼내. 그러자 며느리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가 든 반찬통을 꺼내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꺼내기만 해서는 또다시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당황한 눈치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가스렌지에 불 켜야지. 그러자 가스렌지에 불을 켜고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그 모습을 보고 차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들의 심정도 알지만 저렇게 하기 싫은 사람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도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차린 점심. 또 금세 밥그릇을 비우더니 친정에 가봐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아직 밥도 다 안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 표정은 무척 어두웠죠. 거실에 펴진 큰 밥상의 두 자리가 순식간에 비었고 아들 며느리가 일어난 자리에는 먹던 그릇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딸들이 한숨을 쉬었고 차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오는지 몰랐고 차라리 아들 내외가 안 오면 마음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명절에 집에 오지 말란 소리는 하지 못하고 이제부턴 아침만 먹고 사돈네로 가라고는 해놓았습니다. 딸들의 반응도 그렇고 차라리 얼른 보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딸은 여행을 간다고 내려오지 않았고 작은딸은 손주가 독감에 걸려서 오지 못했습니다. 아쉽긴 해도 아들 부부가 가면 오래 쉴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씨의 예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내일 부산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절 전날 와서 함께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산에는 왜? 선홍이 아시죠? 너희 동창? 네. 선홍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정말?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이기에 차씨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차씨의 집에도 밥 먹듯이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듣기는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명절에. 차씨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하자 아들도 착잡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먹고 저는 부산으로 바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준서랑 준서 엄마는? 기차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다가 너 다녀오면 같이 올라가면 되지. 그래도 밤늦게까지 자리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다음 날 올라가게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번에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그래? 근데 표가 있나? 인터넷에는 매진인데 가서 기다려봐야죠. 며느리는 인상을 구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하긴 표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를 데리고 혼자서 가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려다 줄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침 딸들도 오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 차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며느리도 기차 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았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들은 부산으로 출발했고 차씨 부부는 며느리와 손주를 태우고 사돈네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말동무라도 할 수 있도록 차씨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돈은 집에 와 계신 거야? 네, 저희 집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얼른 서둘러야겠네. 화장실 안 갈래? 네. 차에 있을게요. 명절의 고속도로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가도 내비게이션의 시간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내리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며느리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뒷자리에 기대서 눈이 빠져라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내 같은 자세 같은 표정으로 있었죠. 그 외에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하길래 차씨도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는 잠이 들었고 며느리도 자다 깼다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차씨 부부에게 말을 건 것은 딱 한 번이었는데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지 물을 때뿐이었죠. 애미야, 일어나라. 다 와간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지 졸린지 며느리는 자다 깬 얼굴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차는 총 5시간을 달려서 사돈네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걸릴 거리도 아니었는데 명절이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2번 쉬었다가 왔는데도 허리는 끊어질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짐 혼자 못 들잖아. 준서 챙겨. 우리가 들어다 줄 테니까. 차씨 부부가 준비한 사돈에게 줄 명절 선물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아기와 다른 짐까지 챙겨서 들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차씨 부부가 짐을 하나씩 들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돌아갈 길이 막막하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그래도 내려갈 땐 길 덜 막힐 거야. 며느리에게 들리지 않게 남편과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번호를 닫히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안사돈이 빼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 왔네. 제일 먼저 손주에게 인사를 하더니 차씨 부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제 아들이 못 오니까 그런 건데요, 뭘. 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사돈이 손주를 안고 먼저 들어갔고 며느리도 차씨 부부가 들고 있던 선물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어떻게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소리도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들네에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도 허참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차 한 잔 하고 가란다고 눈치 없이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 정도 인사말은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마저 차씨가 뒤를 돌기도 전에 쏙 들어가 버리니 둘만 횡하니 남겨졌습니다. 잠시간 서 있던 차씨 부부는 한없이 있을 수만은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자. 근처 식당에서 출출한 배를 달래고 돌아가는 길이 왜 이리도 씁쓸한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도로에서 보냈는데 며느리에게서는 잘 도착했느냐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전씨 부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사돈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돈을 보니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사돈을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차씨는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언제나처럼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말을 하는 차씨 부부가 이상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걸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됐죠. 괜히 차 마신다고 집에 들어갔으면 서로 더 불편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마저도 소용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이렇게 기분 상하는 거 보지 말자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너희 그냥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왜요? 차씨의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눈치였습니다. 너희 와봤자 힘들기만 하다. 뭐가 힘들어요? 준서는 네 아빠한테 맡기고 준서 엄마는 내내 누워있기만 하고 숟가락 하나 설거지하는 법도 없잖냐. 허리가 아파도 언제 한번 도와준 적이나 있어? 내가 며느리를 본 건지 상전을 모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도 저도 돕잖아요. 언제적 얘기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오면 내내 누워 있는 거 이제는 보기도 싫어.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그렇죠. 아애 낳기 전에도 그랬어.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그게 시집살이죠. 역시나 며느리 역성을 드는 아들을 보니 둘이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문전박대 당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했던 아들이니 기대한 차씨가 바보였죠. 그렇게 힘들면 우리 집 와서 누워 있지 말고 너희 집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들은 또 전화를 해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였다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싫다고 다시 한 번 말했지만 아들이 말을 들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명절에 차씨는 아들네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을 갈비찜이나 잡채 등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방에다 옮겨 놓을게. 이제 다른 건 다 됐잖아. 내일 나물만 조금하고. 할 것도 없어. 다 사와서. 그럼 저녁도 대충 차려서 먹자. 김치찌개 데울게. 차례상도 간소화하고 전이나 대부분 음식도 장에서 미리 사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명절마다 지치니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명훈이 안 온대지? 몰라. 오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어. 절대 오지 말라 그래. 당신도 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어. 그 얘기도 했어. 와도 문 안 열어준다고 했어. 남편도 그날의 앙금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은 그날의 일이 무척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도 크게 화를 냈었죠. 그런데 차씨 부부가 김치찌개에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아들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훈이 왔네. 그러자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문고리가 덜컹덜컹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에서 쫓아오겠다. 차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밀자 아들네가 보였습니다. 문을 왜 이제 열어주세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온다고 했잖아요. 차 엄청 막혔어요. 그러게 왜 왔어? 에이, 아직도 화나셨어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세요? 일단 좀 들어갈게요. 무거워요. 아들이 양손으로 명절 선물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차씨가 기막힌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운전 조심해서 가. 그러고는 아들 손에 들고 있던 선물만 쏙 전해받고는 혼자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스스로 닫혔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에 쾅쾅 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준서 엄마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 면전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세요. 한두 시간 걸려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생했다잖아. 운전 조심히 올라가.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러더니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미 바꾼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씩씩대더니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문이 열릴 기미가 없자 한참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명절에 자식을 문전박대를 하세요? 지금 올라가면 밤이에요. 올라가는 길은 별로 안 막힐 거야. 저희 밥도 안 먹었어요. 출출하면 근처 식당에서 먹어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세요?
부모한테 그러는 자식도 있는데 자식한테는 왜 못해? 그리고 별것도 아니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열을 내니? 그제서야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떠올랐는지 아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래도 아무튼간 말을 듣는 법이 없네. 이래도 무시 저래도 무시. 앞으로는 오지 말어라. 명절마다 속 뒤집어진다. 그러면 저희 진짜 안 가요. 그래, 오지 마. 아들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면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안 하는 자식을 차시부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은 알아서 살라고 두고 내일 오는 딸들과 알콩달콩 지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둘이 따로 살겠다고?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허상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결혼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혼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식을 유학 보내고 아내조차도 따라가니 허 씨는 한국에 혼자 남아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그게 가족을 위하고 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몰랐고 허 씨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죠.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허 씨의 이름은 일꾼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일꾼이 맞지만 아내만큼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됐습니다. 가족만 허 씨를 알아주었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 씨를 일꾼 정도로만 취급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일꾼을 자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가장이었지만 찬란한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만을 위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허 씨는 30대 중반에 아내와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허 씨는 참 예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녔던 허 씨와 아이 사랑이 지극했던 전업주부 아내. 허 씨의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었고 아이도 바르게 커주니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영이 본격적으로 바이올린 준비하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음악 학교 같은 거? 어려서부터 딸 수영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을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허씨는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에 가? 그렇다고 어린애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직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난감하게 대꾸했지만 아내는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못 가겠지? 수영이 따라서 내가 갈게. 그러면 나만 여기서 살고 당신이랑 수영이는 따로 산다는 말이야? 미국에서? 어쩔 수 없잖아. 가서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고.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만 허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떨어져서 살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경했습니다. 다 수영이를 위해서야. 수영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 정도 뒷바라지도 못 해주면 되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아내만큼이나 허씨에게도 무척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과 아내가 없이 사는 삶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미국에서 바이올린 하고 싶어.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한데 딸마저도 허씨에게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유학 얘기를 꺼낸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딸과 아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온 것인지 단순히 아내가 행동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허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내와 딸이 살 집을 렌트하고 학비를 대기 위해서 허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고 작은 주방이 있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았던 집을 떠오르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며 굳이 큰 집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편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 삶에 무척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나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고 수영이는 어려서 그런지 금방금방 배운다. 나중에 수영이가 나한테 영어로 말하면 어떡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당신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좋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 음식이나 집이나. 나는 미국 체질인가 봐. 음식도 맛있고 집도 아늑하니 좋아. 한국보다 훨씬 좋아. 나중에 당신도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어. 허씨는 아내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둘이서만 사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아내는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허씨는 시차가 맞지 않아도 짬을 내서 아내와 통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뭐 하고 있어? 나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있어. 벌써 아는 사람이 생겼어. 말이 통해? 한국 사람들이지. 생각보다 동네에 한국인들이 많더라고. 아내는 그새 지인도 생긴 듯 전화할 때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면 아내 혼자 있을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괜한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 차 잘 마시고. 또 전화할게. 알았어. 그렇게 아내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딸과도 통화할 때면 적응을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허씨는 아내의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되는 것과는 반대로 허씨의 삶은 많이 허전해졌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네, 먹었어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이번 수영이 방학하면 애미는 들어온다든? 한번 물어봐야죠. 반찬이라도 좀 해줄 테니까 집에 한번 들러.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퇴근 후 홀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밥상이 무척 조촐했습니다. 매번 집에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밥까지 해서 제대로 먹느니 대충 먹고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죠. 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외로움까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한 수저 떠먹었는데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10분가량 식사를 이어가던 허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V조차 없는 거실은 한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죠. 당신 이번에 들어올 거지? 이번에 못 들어가지? 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한 번은 들어와야지. 당신도 알잖아. 수영이 레슨 때문에 못 움직여. 아무리 그래도 집에도 못 와. 며칠만 쉬면 되지. 며칠 쉬면 진도를 못 따라가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내가 허 씨를 타박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잠시 생각하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 이번 휴가에. 나도 수영이 보고 싶다. 아, 그래? 당신이 오게? 뭘 그래 번거롭게? 번거롭긴. 그쪽으로 갈게. 길게는 못 가도 4박 5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러면 좋지. 아내가 오든 허 씨가 가든 부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오가기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허 씨는 직장 때문에 아내는 딸의 레슨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애틋했던 부부 사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음식이 영 입맛에 안 맞네. 김치 같은 거 없어? 한국 음식. 여기서 무슨 한국 음식을 찾아? 우리 에이미는 한국 음식 안 좋아해서 안 사놔. 나도 냄새나서 싫고. 휴가를 내서 미국에 와서 며칠 머문 동안 허 씨는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에이미 레슨 가야 되거든.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집에 좀 있어. 나 늦으면 거기 빵 챙겨서 먹고. 레슨을 꼭 가야 해. 모처럼 왔는데.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미 스케줄이 꽉 찼는데 당신이 굳이 와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허 씨는 혼자였습니다. 허 씨의 딸 수영은 어느새 에이미가 되어 있었고 아내도 무척 오랜만에 보는 허 씨를 성가셔하는 눈치였습니다. 허 씨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년, 2년, 수년이 지나자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가슴팍까지 오던 딸은 볼 때마다 몰라보게 자랐고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를 낯설어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이렇게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 뿌듯하지 않아? 아내의 말을 듣고 허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자식만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모든 게 잘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레슨 늘려야 하는데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내는 게 부족해? 부족하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장난 아니야. 우리 에이미만 뒤처질까 봐 무서워.
근데 여기서 더 들면 힘들어져. 당신도 알잖아.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레슨을 안 시킬 수는 없지. 한국에서 음악을 시키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미국에서 악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주거비나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허 씨의 직장이 좋아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집을 옮기며 여유자금이 있어 보낸 것이었지만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생활비에 더해 아내는 수시로 돈이 부족하다며 허 씨를 닥달했습니다. 타지에서 돈이 부족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주고는 있지만 이러다가는 유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허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어? 그러자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시작인데. 제일 중요한 시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해봤자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 한국에서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허 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머물던 집을 팔고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졌을 때는 친구의 일을 도와 회사 일 외에 부업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당을 받고 쉬는 날이나 퇴근 뒤에 일을 했는데 그 돈은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 더 들어오라고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족이야? 명절에 혼자 찾아간 아들을 향해 허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숨 섞인 그 말을 듣고는 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회사 기숙사는 어찌나 좁고 답답해 보이던지 작은 침대에 누워 허 씨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밤에 혼자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나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을 때 그러면 나의 삶이 뭐가 달라지나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아버지인가 싶었습니다.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상상도 했습니다. 물론 생각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인가 건너 누가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허 씨는 외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자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다짐을 했죠. 그래서 직장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돕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게 창업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고 하는 만큼 버는 일이라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큼의 벌이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딸이 돌아올 때 같이 살 집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허 씨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이 떠난 지 13년. 딸 수영이 한국 나이로 22살이 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태 딸을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허씨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어. 나는 뭐 얘기 안 해봤는 줄 알아? 황소고집이야.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고 무조건 한국 가겠대. 한국 대학으로 편입해서 평범하게 대학 생활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여태 우리가 뭘 위해 고생한 거야? 당신보다도 내가 더 억울해. 그런데 도저히 싫다는데 어떻게 해? 나도 한국 갈래. 이제 피자 말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는 통에 별 수가 없었습니다. 훌쩍 떠났던 것처럼 허씨의 가족은 훌쩍 허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살 집은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학자금으로 들어갈 돈을 이제는 아낄 수 있으니 충분히 대출을 상환할 능력도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딸은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편입했고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숨겨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래. 레슨도 안 받고. 그리고 허씨의 딸은 그 말을 무척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냅둬. 좀 놀게.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새벽 2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20살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서 뭐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겠지? 아내는 무척 태연해 보였습니다.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칭 인생을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딸이 귀국하면 알콩달콩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던 허씨는 그게 착각임을 단 며칠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영아, 오늘은 아빠 퇴근하고 같이 외식하자. 나 오늘 약속 있어. 오늘도? 응. 친구들이랑. 딸은 전혀 허씨와 교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라고는 새벽에 자는 시간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이 밥 챙겨 먹어? 어디 가는데? 백화점 갔다가 모임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게. 아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나 없으나 허씨에게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치에 슬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노후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허씨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모아둔 돈이 택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꽤나 규모를 키워서 정년 퇴직 후에 손가락 빨고 있을 일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60이 되는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벌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딸에게 들어간 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계획 있게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허씨가 아내의 팔에 걸려있는 반짝이는 새 가방을 보며 말하자 아내가 눈을 흘겼습니다. 오늘은 귀걸이 하나만 살 거야.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식 키우느라 젊음 다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 아내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고왔고 허씨보다는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곱게 꾸미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보니 어쩐지 헛헛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씨가 현관 옆에 달린 거울을 바라보자
그 안에는 낡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물끄러미 허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나는 무얼 위해 사는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내 허씨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일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 아직 안 잤어? 밤늦게 들어온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일이 좀 남아서? 어? 당신 코피나? 콧물처럼 무언가 주르륵 흐르는 기분에 얼른 손을 갖다 대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얼른 휴지로 막아? 옷에 안 묻게 해. 바닥이랑 휴지 어딨어? 화장실에 있지? 줄줄 흘리면서 가지 마. 묻으면 당신이 닦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리는 아내. 다급히 욕실로 들어간 허씨는 흐르는 피를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세면대 앞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내뱉어졌고 언뜻 들으면 흐느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낮에 회사에 나가고 퇴근 후나 주말까지 일을 하니 몸이 축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는 그만둘까? 뭐? 회사를?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도 2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회사를 그만둬. 정년까지는 꽉 채워야지. 월급이 얼만데? 어차피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 체력이 딸리네. 그러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그만두면 안 되지. 우리 딸 생각해. 자식 얘기가 나오자 허씨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씨도 더 이상 일할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허씨는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찾아갔을 때 허씨를 성가셔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집에서 밥 좀 같이 먹자.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늘 집에 없는 딸이나 아내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꾸였습니다. 내가 뭐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나만의 시간 좀 갖고 쉬게도. 아내에게 쉬는 것이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아내의 일상에서 남편이란 존재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있잖아. 나 늦었어. 허씨의 앞을 지나쳐버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바쁘다니까. 짜증스러운 대꾸에 허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산이나 바다 같은 데로. 주말에 약속 있어. 나 그럼 간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려고 하나? 그럼 당신은? 나도 뭐. 어딜 가?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래? 가족끼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참 공허했습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따로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가족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출근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 아내를 불렀지만 어디 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여전히 대답 없는 아내를 뒤로하고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번호를 누르자
저장돼 있는 목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자신의 눈을 비벼 다시 화면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들 써 있는 글자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꾼. 허 씨의 전화번호 위에 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허 씨는 전화를 걸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심장이 빠르게 뛰고 피가 반대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해서 잠시 이마를 짚고 서 있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불렀어? 화장실 다녀왔어. 내 핸드폰.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아내가 소파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던데. 허 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칭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애정이라고는 느껴지지도 않았고 아내에게서 애칭으로 불려진 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나 생각하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부부라면 장난으로 치부하고 단순히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허 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떨어져 산 세월이 길었고 정말 허 씨는 일꾼처럼 산 것 같아서 그게 아내의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대도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귀국한 뒤로 끈질기게 허 씨를 괴롭혀오던 질문이었죠. 허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딸은 2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내가 그날 저녁 허 씨에게 말했습니다. 원룸 그런 데 말고 좀 멀쩡한 아파트 같은 데로 구해야 돼. 왜 그렇게 넓은 데가 필요해? 당연히 나도 가서 지내고 하려면 넓어야지. 당신도 가게? 그러면 애를 혼자 보내? 당신은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줘? 그 말에 허 씨는 참 지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아내는 뭐라 덧붙이려다 말고 허 씨의 말에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지?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나도 이제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주 잘 알고 있어. 수영이도 다 컸으니까 나도 내 역할 다 했다. 당신 역할을 뭘 다 하는데? 왜? 일꾼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화나? 그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내는 밤새 생각이 많았는지 허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반씩 해야 되는 거 알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한 것이 돈걱정이었던 것 같았죠. 변호사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고. 재산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허 씨는 앞으로 벌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여태 딸을 키운 아내의 공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깟 재산 좀 떼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수영이 결혼할 때는 도움 줄게. 그 뒤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자 심각성을 깨달은 아내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내가 허 씨를 낯선 사람 대하듯 했듯이 허 씨도 이제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세월이 같이 산 세월만큼이나 길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성인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뭇 후련하게 뒤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이는 끝내.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삶 살아. 아내는 화를 냈다 울었다 하며 허 씨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굳게 닫혀버린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허 씨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허 씨는 정년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업으로 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월급만큼 돈이 되니 제2의 삶을 시작하기에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못 자던 잠도 실컷 자고 허 씨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꽤나 희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딸은 결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원조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까지 내팽개치지는 않을 작정이었으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허 씨는 잃었던 삶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